네, 안녕하십니까. 2017년 9급 전공문제 기하학개론과 일기 분석 및 예보법, 일기 분석 및 예보법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하학개론 1번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두 실선은 이제 왠지 기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 지점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건조 단일선을 감마 D로 표현하고 수분 단일선을 감마 S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감마 D는 감마 S보다 이제 기온 감률이 크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A랑 A가 감마 D랑 감마 S보다 크지 않습니까? 감마 D랑 감마 S랑 크고 여기 사이에 이제 B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는 얘는 절대 불안정이고 B는 얘는 조건부 불안정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공기의 연직 운동은 A가 B보다 활발하다 되어 있는데 절대 불안정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에 따른 기온 감률은 A가 B보다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 밑으로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쪽이 더 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온 감률은 A가 B보다 더 큽니다. 그 다음 B는 이제 D 지점의 대기는 조건 불안정 상태이다라는 게 맞습니다. 다음 A 지점의 평균 기온 감률은 이제 0.5kg당 10도씨가 감소한다 되어 있는데 보시면 여기가 1kg고 여기가 0.5kg입니다. 근데 여기 25도죠. 여기가 15도입니다. 10도만큼 감소할 때 고도가 0.5kg이기 때문에 0.5kg에 kg당 이제 10도가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기온 감률은 0.5도에 10도가 맞습니다. 다음 오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이 문제 중요합니다. 보시면 오존은 별량기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고도에 따라 오존량이 감소하기도 하고 또 위도에 따라 오존량도 변하기 때문에 많아지는 쪽이 있고 적은 쪽이 있기 때문에 별량기체 변하는 양의 기체가 맞습니다. 그다음 연직 총 오존량은 평균적으로 중위도보다 적도에서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브라운 dobson 선언을 배워야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만 언급하면 적도에서 만들어진 오존이 상승해서 극에서 하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중위도와 극쪽에 특히 겨울 반구 쪽에 이제 오존량이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위도보다 적도에 많다는 건 틀리고 이제 중위도가 더 많습니다. 이거 대륙권에서 주로 광학 반응을 통해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바다와 같은 곳에는 이제 H2도 많고 O2도 많은데 얘가 떨어져 나옵니다.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그래서 O랑 O2랑 반응을 하게 되면 이제 O3가 되는데 이 O3도 사실 그렇게 안정한 물질은 아니라서 얘랑 O2랑 또 분리가 되고 결국에 이 O가 다시 또 O2랑 붙고 뭐 다른 O2랑 붙어서 뭔가 O3를 만들었다가 다시 O2 만들었다가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광합 반응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은 이 물을 H2랑 O로 분리시키는 그러한 현상을 이제 일으키기 때문에 광합 반응이 맞습니다. 자, 다음 오존 농도는 평균적으로 20에서 30kg 고도에서 최대값을 나타낸다. 이거는 당연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일단 거의 20kg 근처에서 오존 농도 값이 가장 높은데 근데 이거는 위도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20kg에서 30kg 정도 고도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것은 맞습니다. 대륙권 계면 고도가 높을수록 이제 오존 농도 평균 고도가 이제 오존 농도의 최대값 평균 고도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번은 디귿만 볼게요. 디귿만 보면은 이제 기압의 감소율은 높은 고도보다 낮은 고도에서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기압 감소율 DP는 높은 고도인 만약에 3km에서 4km 가는 것보다 지상에서 한 2km 정도 한 1km 정도 가는 게
훨씬 더 기하 감소율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틀린 설명. 맞는 설명입니다. 맞는 설명.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 문장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한 번 딱 읽으면 무슨 말이지라는 생각이 한 번쯤은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이거는 그냥 엘니뇨식이기 때문에 무역풍이 약화된다. 그래서 무역풍이 약화되기 때문에 무역풍 약화를 통해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번은 중요합니다. 5번은 중요합니다. 자, 다음 중 단일 세포 네오지 않습니까? 단일 세포 네오는 뭐 다세포 네오나 뭐 악성 네오 이런 거랑 다르게 이제 상승 기류가 있고 다른 것들은 상승 기류가 있고 하강 기류가 있을 때 그 하강 기류가 또다시 다른 상승 기류를 만들어내는데 단일 세포 네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승 기류가 있을 때 하강 기류가 있게 되면 그 하강 기류가 상승 기류를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다른 것에 비해서 지속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을 좀 이제 주의해 줘야 되겠죠. 다른 것에 비해서 다른 것들은 이제 하강 기류가 상승 기류를 만들어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얘는. 그래서 보시면 그게 어디냐면 3번입니다. 3번이고 1번과 2번은 맞고 이제 3번, 4번 보시면 이제 주변 공기의 유입은 내우의 성장과 소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도 맞죠. 일반적으로 내우 같은 경우에는 연직 바람 시야가 커야 되는데 단일 세포 내우는 하강 기류가 있을 때 상승 기류를 유발하지 않으므로 이런 유입이 있냐 혹은 유입이 없냐 이거에 따라 내우가 성장될 수 있고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일 세포 내우 말고도 다세포 내우도 그렇고 악성 내우도 그렇고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다 해당되는 얘기라서 하나 챙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레일리 산란은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서요. 그래도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은 이제 4번을 보면 좋은데 우리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파장의 기수로 산란이 잘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레일리 산란은 파장의 내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파장이 짧을수록 레일리 산란이 잘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장이 길면 레일리 산란 강도가 약해져서 산란의 강도는 약해져서 답이 4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일리 산란은 파장의 내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이제 10분의 1일 때 잘 발생한다. 아니죠. 이것도 아니죠. 자, 파장이 산란 입자 크기보다 클 때 발생하죠. 클 때. 이하가 아니고 클 때가 발생해요. 클 때. 그래서 답이 1번과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쉽죠. 쉽기 때문에 굳이 안 하려고 했는데 뭐 하다 보니 또 설명을 하게 됐네요.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입사 방향에 대해 주로 전방과 후방을 살린다라고 하는데 레일리 산란은 전방 후방 산란이 같습니다. 미산란은 전방 산란이 크고 전방 산란이 큽니다. 미산란은 미산란은 전방 산란이 크고 레일리 산란은 전방과 후방 산란이 같습니다. 자, 7번은 넘어가겠습니다. 8번. 자, 물의 상변화인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대기 중 수증기 응결은 상대 습도가 100% 이하일 때도 발생한다. 맞습니다. 응결액이 존재한다면 상대 습도가 100% 이하여도 수증기 응결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이점 온도는 등압 과정에서 불파 상태의 공기 덩이가 냉각돼 얼음에 대해 포화되는 공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설이라는 거는 이제 기체인 수증기가 갑자기 확 이제 지표면이나 어떤 표면 같은 그런 곳에 영하인 온도가 있을 때 그때 온도가 너무 낮아져서 갑자기 확 낮아져서 딱 물체에 닿이는 순간 얼어버리는 기체 수증기가 이제 고체가 되어버리는 승화 과정을 이제 의미합니다. 설이라는 거는. 그래서 한 번을 보시면 수증기 응결이 아니고 이거는 승화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4번은 안 할게요. 안 하고 4번도 안 하고 5번도 안 하겠습니다. 5번도 안 하고
자, 6번도 안 하겠습니다. 6번이래. 10번도 안 하겠습니다. 10번도 안 하고, 11번 안 하고, 12번도 안 하겠습니다. 13번, 요 13번이 중요한데, 13번은 어느 지역의 복사 역전층 변화 과정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자, 요렇게 갈수록 이제 t가 증가한다라는 의미인데, 이제 설명 좀 옳은 것은입니다. 처음에 기온이 이제 이렇게 증가하죠. 점점 증가하다가 이제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서 이렇게 쭉 감소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역전층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복사 역전층 맞죠? 네, 복사 역전층인데 B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새벽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할수록 가열이 돼서 혼합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요 마지막 D와 같은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역전층 두께는 이제 고도에 따라 이제 상승하는 두께를 의미하는데, 그 두께는 요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억이 맞고, 니은은 C에서 복사 역전층 소멸 과정은 난류와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C에서는 지표면에 태양 복사 가열에 의해서 이제 난류가 일어나게 되겠죠. 난류가 일어나서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D것은 복사 역전층의 생성 과정은 하늘 상태와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는 게 구름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이제 복사 역전층이 생성이 뭐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더 적게 될 수도 있죠. 또 구름이 없어도 수증기가 많거나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복사 역전층에, 그래서 이 기억, 니은, 디귿은 다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번도 중요합니다. 수납되기 잠재화도인데, 우리가 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수납되기 해야 되고, 이제 두 번째로는 비발산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수납되기 잠재화도는 모든 지점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1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H분의 제타 더하기 F가 이제 컨스탄트라는 의미지, 수납되기 잠재화도 자체가 모든 지점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변해도 만약에 얘가 변하면 얘도 변하고, 얘가 변하지 않으면 얘도 변하지 않는, 이런 의미거든요 지금. 그러면 수납되기의 잠재화도는 모든 지점, 그러니까 모든 지점이라는 건 고정된 지점을 의미하는데, 얘는 오일러리안입니다. 오일러리안. 대신에 얘는 라그랑지안이죠. 즉 이동하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모든 지점에서는 조금씩 변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산을 타고 올라가는 온이가 이제 등온이면에서 올라갈 때, 이제 여기서는 그 값이 일정하지만 여기서는 얘보다 값이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제타가 증가한다 이런 말입니다. 제타가 증가하는데 컨스탄트란 말이 그 어떤 상수로 수렴된다는 의미지, 얘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그 값이 변한다는 의미, 그 값이 어떤 숫자로 떨어진다는 의미지 얘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H가 증가하면 제타 더하기 F도 증가해야 되고, 얘가 감소하면 얘도 감소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좀 이제 맞춰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에 보시면은 북방구 경도풍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인데, 경도풍은 원심력 전향 기압 경도력의 균형을 이루면서 부는 바람이 왔고, 이제 정상 고기압과 정상 저기압이 나왔는데, 좀 어렵게 나오면 이상 고기압과 이상 저기압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일단 문제를 풀어보면 정상 고기압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기압 회전이 존재할 때 이제 고기압이라서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보시면 좀 다른 걸로 할까요? 자,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가는 제한력이 있고, 제한력이 아니고 기압 견도력이죠. 기압 견도력이 있고, 그 다음 1로 가는 제한력이 있죠. 오른쪽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원심력이 있습니다. 원심력이 있는데 이제 정상 고기압일 경우에는 기압경 누력이 훨씬 큽니다. 보시면 기압경 누력이 정력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향력은 기압경 누력과 원심력의 합이기 때문에 전향력은 이 두 개 합과 같다라는 의미라서 답이 2번입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3번은 한번 그려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16번 다음 중 저항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저항력을 보시면 이제 북반구에서 오른쪽, 남반구에서 왼쪽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는 풀기 쉽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풀어볼게요. 자, 보시면 저항력은 이제 FV죠. FV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로는 FV, 두 번째로는 이제 마이너스 2오메가 벡터 곱하기 V 벡터로 표현합니다. 이것도 FV가 아니고 사실은 마이너스 F의 K 벡터 곱하기 V 벡터죠. 그렇죠? 네, 맞죠. 자, 그래서 저항력은 동일한 크기의 수평 운동에 대해 극지역에서 가장 크다 들어있는데 극지역은 이제 파이가 90도이기 때문에 FV에서 F는 2오메가 사인 파이라서 사인은 90도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남반구에서 이제 서쪽으로 간다. 그 왼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남쪽으로 편향되는 것도 맞습니다. 3번 적도에서 연집방해 운동에는 저항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2오메가 곱하기 V 벡터를 하게 되면 2번을 하게 되면 2오메가 사인 파이 V 마이너스 2오메가 코사인 파이의 U 그 다음에 콤마 마이너스 2오메가 사인 파이의 U 콤마 2오메가 코사인 파이의 U가 됩니다. 그래서 연직방해 운동이 있을 때 U가 아니고 참 이거 W죠. 자, 연직방향의 운동이 있을 때는 나머지 다 무시하고 얘만 고려하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연직방향 운동이 있을 때 W가 0보다 크며 저항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저항력이 있죠. W가 있을 때도.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북반구에서 연직방향으로 상승하는 물체는 서쪽으로 편향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W가 0보다 클 때 상승하는데 결국에는 저항력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죠. 이렇게 가서 서쪽으로 편향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편향되는 것도 맞습니다. 17번 온도풍 관계인데 이거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이고 보시면 1, 2, 3, 4가 있는데 1번은 온도풍 관계를 통해 한대 Z가 대륙권 계면에서 나타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온도풍 관계식을 통해서 Y 방향으로 갈 때 Z가 감소하면 이제 Z 방향으로 갈 때 V가 증가한다 라는 그런 관계식이 나오는데 Y 방향으로 T가 감소할 때 Z 방향으로 V가 증가한다 그런 게 나오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북반구에서는 북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집니다. 온도가 낮아져서 그러면 상층으로 갈수록 그 서풍이 강해지게 되는데 이때 대륙권 계면 위에서는 그렇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Z 기류가 대륙권 계면에서 발생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대륙권 계면 기준으로 연직 방향으로 가면 증가하고 또 그러니까 북쪽으로 더 가게 되면 이제 성층권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또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가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 그래서 이 대륙권 계면에서 발생한다라는 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연직 방향으로 갈 때 온도가 증가하고 북쪽으로 갈 때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대륙권 계면에서는 한대 Z가 이제 대륙권 계면에서 발생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온도 풍항기식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2번 온도풍은 상층과 하층 사이의 평균 등원선에 날아난다 되는데 맞습니다. 온도풍은 이제 평균 등원선에 날아나게 됩니다. 3번 동쪽이 온난하고 서쪽이 한랭하면 온도풍 무풍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쪽이 웜하고 서쪽이 한랭하기 때문에 온도풍은 웜한 것을 오른쪽을 기준으로 불기 때문에 얘는 남풍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잠깐만요. 4번 온도풍 한계를 통해 방향의 연직 분포로부터 수평 온도 이류를 추정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거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아까 1번을 풀 수 있으면 4번도 알 수 있긴 한데 식을 적어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샬 z분의 파샬 ug는 마이너스 파샬 y분의 파샬 t와 같은 온도풍 관계식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바람의 연직 분포 얘죠. 연직 분포로부터 수평온도 이류는 얘겠죠. 델티이기 때문에 를 이제 추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18번 넘어가겠습니다. 19번 19번 중요합니다. 자, 19번을 보게 되면 태양 표면에서 방출되는 복사 속 밀도를 구하라 했습니다. 복사 속 밀도에 대한 단위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복사 속 밀도는 와트 퍼 미터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테판 볼츠만 법칙 있지 않습니까? 시그마 t의 4승 일때 얘도 와트 퍼 미터 제곱이라서 복사 속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밀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시그마는 그러면 와트 퍼 미터의 제곱의 K의 4승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와트 퍼 미터 마이너스 2승의 K 마이너스 4승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양 상수를 구할 때 시그마 T의 4승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로 구했는데 근데 지금 복사 속 밀도 단위를 줬기 때문에 시그마 t의 4승 대신에 f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태양 표면에서 방출하는 복사 속 밀도는 f0라고 할 때 이제 그게 구 표면에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4파이에 태양 반지름 r 제곱이라 뒀죠. 그 다음에 이제 지구 태양이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너무 큰가요? 지구가 공전하고 있는 궤도를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 때 이 전체에 받는 에너지 면적 또한 같기 때문에 4파이 지구와 태양 간의 여기 평균 거리가 같거든요. 빠졌는데 4파이 d의 제곱에 태양이 받는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속 밀도를 fs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면 요거 없어지고 그러면은 F0는 이제 R분의 D의 전체 제곱의 FS 가서 답이 4번이 되겠죠. R분의 D라서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복사속 밀도를 모르면은 이 문제는 추론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복사속 밀도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아는 걸로 일단 대충 얼버무려서 짜집기 해서 풀 수밖에 없어요.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20번은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2번인데 지구의 장파 복사량은 태양의 장파 복사량보다 크다라고 되면 아닙니다. 무조건 복사량 자체는 태양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에너지 양으로 보면은 태양이 지구를 양으로 보면 지구가 태양을 절대 못 이깁니다. 전체적인 에너지 양을 보면. 그래서 답은 무조건 2번입니다. 네, 다음 문제로 유기분석 및 예고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을 보면은 지상 관측을 줬는데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겠죠. 자, 보시면 이게 온도고 이게 이슬점 온도 되게 습하네요. 네, 이게 또 온도고 이슬점 온도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그냥 차근차근 보면은 평양이 남서에서 북서로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남서고 여기가 북서니까 맞죠. 그 다음에 기온이 11도에서 8도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온이 11도 8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비가 단속적으로 내리다 그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비입니다. 비인데 우리가 약한 비는 이렇게 표현하고 약한 비인데 이제 그 속적이고 아니죠. 이게 단속적 약한 비 단속적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약한 비, 계속적. 그리고 아니죠. 이게 약한 비, 단속적. 그 다음에 이게 보통비, 단속적. 이게 보통비 단속적.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가 이제 보통비 계속적이 됩니다. 단속적, 계속적, 단속적, 계속적이죠. 그래서 이게 비가 단속적으로 내리다가 요즘은 이제 이게 현재 일기도인데 그쳤죠. 이게 그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친 표시긴 해요. 그친 표시긴 한데 이게 관측 전에 그쳤다 라는 의미거든요. 예를 들어 오후 3시에 관측하는데 오후 1시에 그쳤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비가 단속적으로 내리다 그친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압이 997에서 1007로 이제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999.7이고 얘도 1000.7입니다. 1000.7 헥토파스칼, 997. 헥토파스칼이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게 과거인데 과거 일기인데 이게 비가 오는 거고 얘는 비랑 이제 이슬비가 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슬비가는 이렇게 쉼표로 가네요. 그렇게 나타내고 뭐 다른 거는 굳이 안 할게요. 네. 우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단골은 아닌데 좀 중요합니다. 우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게 왜냐하면 우박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박이 실제로 저는 우박을 엄청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내리는 거를 어렸을 때도 경험해 봤고 한 1년 전인가 1년 전에 차 타고 가는데 우박도 내려가지고 우박도 경험을 했는데 저는 우박을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서울이나 요 위에 지방 사람들은 우박을 잘 쉽게 구경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은근 대구에 우박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 1번을 보면 내륙에서 발생하는 우박은 오후에 발생 빈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박이 일반적으로 오후에 오후가 아니고 상하층 이제 온도 경도가 매우 커야 됩니다. 그래서 상층에는 되게 차갑고 건조하고 하층은 되게 온난하고 습할 때 이제 우박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고 그래서 하층이 온난해야 되기 때문에 내륙에서 발생하는 우박은 오후에 햇빛이 들어올 때 발생 빈도가 높게 됩니다. 그다음 2번 우박은 일반적으로 상하층 기온차가 큰 봄과 가을에 주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맞죠. 봄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상층은 한래한 기압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층은 아직까지는 차지만 봄이기 때문에 일사량이 높아서 그 하층은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가을도 그렇고 봄도 그렇고 공기는 아주 좀 차갑게 들어오지만 둘 다 일사량은 높아서 하층 기온이 높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하층 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도 경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이고 우박은 해상보다 내륙에서 발생 빈도가 높다도 맞습니다. 내륙은 빨리 뜨거워지고 해양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럼 답은 4번밖에 없는데 우박은 지표와 하층대기 건조할수록 이제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지표와 하층대기가 건조한 게 아니라 수변할수록이죠. 수변할수록 온난 수변할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 3번 안 하겠습니다. 4번 안 하겠습니다. 5번도 안 하겠습니다. 6번 안 하겠습니다. 6번도 안 하고 7번 7번은 좀 애매한데 잘 보시면 새벽 3시에 단역 선도래요. 자, 기온의 연측 분포가 변화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그러니까 예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지상 기온이 약 35도까지 이르면 구름에 의해 대류에 의해 구름이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고도가 나타나는 구간은 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 여기가 있을적 온도죠. 그 다음에 이거 온도예요. 온도가 35도까지 올라야 돼요. 35도까지 오르면 30도, 여기가 30도죠. 40도. 여기죠. 자, 여기인데, 자, 그러면 있을점 온도를 따라 35도까지 올랐을 때, 뭐야. 자, 그 다음에 수변, 이게 포화 혼합비 선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수변단을 따라 쭉 올라가죠. 그림이 좀 이상한데, 자, 이렇게 넘어가죠. 자, 이렇게 넘어가니까 200이랑 100이죠. 100보다 더 훨씬 큰 케이프가 이렇게 형성된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35도가 되면. 그래서 200 이상이 되겠습니다. 구름이 나타낼 수 있는 최대 고도는. 8번은 2번이죠. 쉽습니다. 층우도 무조건 강수 형태를 나타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층우도를 봐야 됩니다. 온도, 왜냐하면 온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가 대표 온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번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부근의 Z가 풍하측으로 전파되는 경향과 관련하여 다음 괄안에 들어갈 말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가 Z기류 입구와 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입구 오른쪽에 상승기류가 있고 출구 왼쪽에 상승기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Z기류가 이렇게 있을 때 요 지점이 A고 지점이 B라 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 북쪽에는 여기죠. B라 하지 말고 C라 합시다. 여기 D라 하고, 그래서 C 지역에 하강기류가 있죠. 이 하강기류에서 공기가 단위 압축되기 때문에 이제 온난화가 되겠죠. 온난화가 돼서 1, 2번 지우고, 그럼 Z 입구, 입구죠. 입구 남쪽에 상승 운동에 의한 한랭하죠. 한랭하고 Z,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쪽이고 남쪽이면 여기가 웜이고 콜드인데, 이제 하강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웜이고 여기가 콜드가 되겠죠. 남쪽이 콜드가 되고 여기가 웜이 되기 때문에, 콜드한데 웜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이제 남북 온도 경도가 감소했다. 여기도 웜인데 콜드이기 때문에 남북 온도 경도가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소라서 답은 3번입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더 D랑 E도 보면 이제 Z가 약해지죠. 남북 온도 경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Z 출구에 이제 비지균풍, 출구에서는 이제 비지균풍의 영향으로 반대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기 입구에서는 이제 Z기류가 약해지기 때문에 기압 기용도력은 그대로인데 저항력이 약해지겠죠. 그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비지균풍 방향은 여기로 옵니다. 입구에서는. 대신에 여기 출구에서는 비지균풍이 반대가 되겠죠. 왜냐하면 출구에서는 바람이 약한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람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불고, 결국에는 기압 경도력은 같은데 제약력이 강해져서 이렇게 불어서 결국에는 남쪽으로 불게 되는 비지균풍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북풍이 생길 수 있고, 이 문제는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준지균 이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직 온도 상승이랑 훨씬 더 날씨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과 관련이 있어서 요 문제는 중요합니다. 10번은 보시면은 답이 2번인데, 2번 증기안개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그냥 수증기 안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수증기 안개인데, 왜 수증기 안개냐? 자, 우리가 일본 여행은 저는 가본 적 없지만 만화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온천 같은 탕이 있을 때 여기서 막 수증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는 따뜻한데, 밑에는 따뜻한데 상층이 차갑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층은 따뜻한데 상층에서 한랭하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면
요 이류한계래. 저 증기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습한 공기가 찬 지면 위로가 아니고 건조한 공기입니다. 건조한 공기가 따뜻한 지면 위로 이동하면 이제 습한 공기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습한 공기가 냉각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은 뭐 주전자 물 끓일 때 보면은 주전자 물은 따뜻해서 증발하는데 상층은 나가는 공기 뭐라 해야 되지? 따뜻하니까 증발하는데 위쪽은 너무 차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갑기 때문에 얘가 수증기가 되겠죠. 수증기가 돼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층은 더 건조해지니까 이게 싹 퍼져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기체가 되겠죠. 11번 넘어가겠습니다. 12번은 요 공식을 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수변 단위 감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조건 0.5도여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성립 안 합니다. 그래서 요게 있는지 없는지 봐주시고 요게 없으면 그냥 요게 있다고 가정하고 푸는 거고, 만약에 요 값이 다르면 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0.5도라고 주어졌을 때 이제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전선 넘어가겠습니다. 14번 호도 그래프인데 그냥 이것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깥쪽으로 부는 바람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상층으로 갈수록 시계 방향으로 도냐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도냐라는 거를 이제 요 호도 그래프를 보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번은 넘어가겠습니다. 16번에는 등압면 일기도를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요 등압면 일기도를 사용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이유는 했기 때문에 1번 보시면 등압좌표기에서 연속 방정식을 단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등압좌표기에서는 밀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얘를 델 U 벡터가 0이다라는 연속 방정식을 사용할 수 있죠. 원래 같으면은 로우 분의 1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필요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냥 로우 분의 1에 DT 분의 D 뭐였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U였나? 하여튼 델 곱하기 U가 0인데 요게 사라져서 이게 밀도가 0이 돼서 밀도를 곱하면 얘가 0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얘가 사라지고 이게 로우네요. dt분의 d 로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dt분의 d 로우에 델 곱하기 u가 0이라서 얘가 0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 0이 만족하려면 얘가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연속 방정식을 단순할 수 있다는 건 맞습니다. 등압면 일기상에서 이제 직연풍 계산할 때도 원래 일반적으로는 밀도가 있어야 되는데 등압면을 사용하면 이제 파이를 이용하는 그 지위고도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파이는 GZ죠.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계산이 용이합니다. 3번 등압면의 고도가 낮은 곳에서 해당 등압면 이하의 평균 공기 온도가 높다고 유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고도가 낮은 곳에는 등압면 이하의 평균 공기 온도가 낮은 거죠. 높은 게 아니고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층우죠. 층우 두께가 낮으면은 등압면이 낮고 이제 층우선도 낮고 이게 그래서 등압면이고 평균 온도가 높으면 등압선 간격도 넓고 결국에는 층우도 크게 되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7번은 기단인데 이 기단이고 이제 기사현상 옳은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정체전선이 이렇게 우리나라 남쪽에 있고 일본은 아직 덥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봄철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기압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고기압이 있어요. 아직 이게 시베리아 고기압이고 얘가 오호츠크죠. 오호츠크 고기압인데 시베리아 아니고 북태평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북태평양 고기압인데 자 이제 여기는 습한 지역을 나타내는 곳이고 어쨌든 잘 보면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는 시기입니다. 확장하는 시기고 근데 아직 그렇게 많이 확장하진 않았고 또 이렇게 정체선선이 있는 거 보니 여름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쪽으로 안 온 거 보니 여름은 아니고 초여름도 아니고 봄인데 약간 이제 봄 중간이나 늦은 봄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오호츠크 고기압인데 일단은 황사를 보려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빨간색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없습니다. 없고 장마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 구름이 많기 때문에 폭염도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동해안 저온인데 동해안 저온은 이제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마린 로우가 아니고 마린 M이 마린입니다. 그다음 P는 폴라를 나타내는데 마린의 폴라를 나타내서 얘가 동해안 저온을 나타내는 얘가 옳은 설명입니다. 오츠케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영향을 주게 되면 동해안에 동풍이 불면서 여기가 춥지 않습니까? 폴라라서 그래서 동해안 저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온 예보에 있어서 고려사항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 되어 있는데 적설이 있으면은 알베도가 커져서 지표기온 상승이 억제됩니다. 야간에 바람이 강할수록 기온은 더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야간에 바람이 강할수록 혼합층이 강해져서 상층에 있는 열이 하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기온은 덜 떨어집니다. 덜 떨어집니다. 나머지는 습도가 높은 날에는 건조한 날에 비해 야간 최저 기온이 높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적외선 흡수를 잘하고 방출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젖은 지표면은 건조한 지표면에 비해 지상온도 변화량이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죠. 방출량이 크기 때문에 19번은 안 보여서 못하겠네요. 네. 20번 자 몽골 지역 황사 발원과 이동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황사 발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도 손잡이에 있는데 0도씨 이상의 양의 와도 유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쪽으로 올 때 저기압 회전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게 큽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850 헥토파스칼 기온 0도 이상이면 지표면은 이제 0도 이상인 게 무조건이기 때문에 황사 반응이 용이하고 500 헥토파스칼 이상의 상층에서 강한 양해와도 이루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3번 700 헥토파스칼의 강한 상준유가 있으면 반응은 용이하다. 맞죠? 700 헥토파스칼에서 중층대기에서 강한 상승이 있으면 얘가 하층까지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러면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서 결국에는 황사가 잘 일어날 수 있게 되겠죠. 4번은 눈이 덮여 있으면은 지상 기온이 0도 C야라서 황사 반응이 어렵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고 그리고 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눈이 덮여 있으면 이제 물이지 않습니까? 물이기 때문에 얘가 그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야 되겠죠. 물이라서 무거워서. 그래서 이게 황사 바람이 눈이 덮여 있는데 떠오르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보죠. 일반적으로 안 된다고 보면 틀린 얘기인데 어렵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2번. 네, 좋습니다. 여기 오늘은 좀 넘어가는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는 여기까지 풀었으면은 사실 좀 넘어가는 문제가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요 밑에 부분이 아니고 여기서 했던 문제들 중에 일기예보 빼고는 기상학계로는 많이 했던 문제들이 계속해서 겹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